여러분, 지구촌의 한 지역, 장소를 중심으로 우리가 주목할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수상한 GPS. 오늘도 구정훈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요? 베트남 전쟁. 당연히 아시겠죠? 네네. 만약에 미국이 다시 2차 베트남 전쟁을 일으킨다면 지금요? 너무 2026년에 갑자기? 갑자기. 네. 1975년에 공식적으로 전쟁이 끝났으니까 50년이 넘었고. 네. 사실 뭐 가능성 없는 얘기. 지금 베트남 전쟁을 이야기하는 건 너무 좀 황당하죠. 네네네. 그런데 베트남 지도부의 마음속에는 네. 그런 걱정이 있나 봐요. 아, 그래요? 아직까지도 50년이 넘었는데 오. 이 베트남 군의 내부 보고서를 네. 더 88 프로젝트라는 단체에서 입수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의심들이 나왔는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은 베트남은 여전히 미국을 호전적인 국가다 이렇게 보고 있고 미국이 만에 하나 침략해 올 수도 있으니까 대비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나타났고요. 네. 근데 이 단체 쪽에서는 이게 특정 군 문서에 나타난 것일 뿐만 아니라 여러 문서를 입수해서 봤는데 네. 비슷한 시각이 보인다. 예를 들면 베트남 군이라든가 베트남 공산당 아주 일부의 시각이라고 볼 수는 없고 네. 상당수가 공유하고 있는 시각인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 보고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그러면? 이게 만들어진 거는 2024년 8월 1일로 되어 있어요. 네. 베트남 해군이 발행한 문서고 미국 2차 침공 계획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 나타난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면 미국은 자기네 말 안 듣는 나라는 침공하는 호전적인 초강대국이다. 이게 첫 페이지에 나옵니다. 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전쟁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이 문서도 인정을 해요. 네. 하지만 미국의 호전적인 생각을 고려할 그 성격을 고려할 때는 미국이나 혹은 미국의 동맹국들이 침략 전쟁을 할 구실을 만드는 것부터 막아야 된다. 그래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침공 시나리오 같은 것도 대략적으로 제시를 해놨습니다. 뭐 미국이 그래요? 동원할 수 있는 미군의 병력 함대수 뭐 이런 것들과 네. 같이 뭐 일본이나 한국이나 호주, 뭐 동남아시아, 필리핀 같은 나라겠죠. 이런데 주둔한 미군 병력이 동원될 수도 있고 뭐 전면전 이전에 해상 공격을 할 거고. 상륙 작전을 그다음에 벌일 텐데 만약에 상륙 공격이 실패하게 되면은 뭐 생화학 무기나 핵무 전술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까지 좀 되게 오버하는 것 같긴 하죠. 우리가 듣기에는 네. 뭐 동맹국들까지 끌어들여서 뭐 일단 뭐 병참이나 해상 공격이나 뭐 낮은 수위의 수송선 호위 작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맡길 수도 있다. 이렇게 상당히 구체적으로 해놨어요. 미국과 베트남이 사이가 안 좋은가요, 지금? 사실 전쟁 뒤에 네. 굉장히 많이 가까워지고 있다. 네. 이제 주로 미국 쪽에서 네. 많이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양국이 외교 관계를 복원한 것도 꽤 됐습니다. 1995년이에요. 네. 그다음에 계속 관계를 해왔고 특히 최근에는 한 최근 10여 년 사이에는 군사 안보 분야로도 이제 협력을 많이 늘리긴 했습니다. 네. 그 뭐 2013년에는 그 포괄적 동반자 협정 맺었고 네. 그때도 뭐 안보 국방 협력도 포함시켰고 그다음에 2023년에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사실 이러면 그 외교 관계에서 최고 수준의 그렇죠. 이제 협력 관계까지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뭐 베트남이 이제 그 미국산 무기도 좀 샀어요. 그 전에는 미국이 베트남에는 이제 살상 무기를 넘기지 않게 판매할 수 없게 해놨었는데 이것도 점점 더 미국이 풀어줘가지고 뭐 드론도 구매하고 뭐 훈련기도 받고 네. 또 미군 항모가 베트남에 이제 기항한 적도 있었어요. 상징적인 조치로. 그게 벌써 오래전입니다. 2018년에 그 미군 그 칼빈 스노가 이제 다낭에 방문하기도 했고. 네. 근데 물론 아시아의 다른 동맹국들처럼 동맹은 아니죠. 그러니까 미국하고 베트남이 그 정도로 이렇게 친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아무래도 베트남 여전히 사회주의 국가고 네. 그리고 또 베트남 자체가 언어하고도 밀착하지 않는다 좀 그런 노선이에요. 그 대신에 모두와 같은 거리를 유지한다 그래야 되나? 네. 그래서 자기네들은 이제 전방위 외교다. 딱 한 방향을 이렇게 가리키지 않는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또 국방에서 사불 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네 가지를 하지 않는다. 그게 뭐냐면
군사 동맹은 아무하고도 맺지 않는다. 뭐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랑도 좀 비슷한데 네. 그다음에 특정국하고 손잡고 다른 나라랑 적대하지 않는다. 그리고 외국 군사기지 안 둔다. 그리고 국제관계에서 무력을 사용하는 건 물론이고 무력 사용으로 위협하지도 않는다. 네. 이렇게 보면은 사실 이 아시아의 복잡한 정세 속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처럼 들렸는데 네. 실제로 속내를 보면은 예. 그게 아니었던 거죠. 약간 한쪽이에요. 네. 그게 이제 좀 중국 쪽. 그러니까 중국을 기본적으로 이제 이 모고서에 나타난 베트남의 인식은 중국은 아시아의 경쟁자이지 예. 실존적인 위협은 아니다. 아. 예, 위협은 아니고 그럼 미국은 뭐냐? 미국은 아시아에서 패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나라다. 그러기 위해서 중국을 포위하고 봉쇄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 계속해서 여기다 군사력을 투입하고 있다. 그러면서 다른 아시아 국가들한테도 우리 편으로 줄 서라라고 강요를 하고 있다. 네. 만약에 그 어떤 나라가 말을 듣지 않으면은 그 나라를 공격을 한다든가 이럴 수 있는 나라다라고 보는데 그렇게 보면은 중국하고 거의 시각이 일치하고 그러네요. 네. 이제 그래서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중국하고 긴밀한 관계인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미국보다는 네네. 중국 편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래도 아니고? 시각이 기본적으로 아. 일치하는 거죠. 그렇군요. 자, 일단은 전쟁 가능성이 지금 2026년에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걸 아마 베트남도 자기들도 알고 있죠. 알고는 있을 텐데 불안감이 그러니까 있는 거잖아요. 이게 저변에. 불안감의 원인들이 그런 군사적인 침략에 대한 불안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베트남의 사회주의 체제를 흔들려고 한다라는 불안감이 더 근저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아. 이제 군사 공격은 그거에 미국의 패권과 그런 거의 수단일 뿐이고 네네. 그래서 이 문서가 만들어진 거는 사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 때라고 해요. 2024년에. 근데 이 문서의 인식은 그 전에 버락 오바마 행정부나 조 바이든 정부는 중국을 견제는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절제된 접근이었다. 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일기 정부는 굉장히 공세적이었다라고 파악을 하는 겁니다. 네. 또 여기서 중시한 게 뭐냐면 미국이 인권, 민주주의 이런 명분을 내세워서 다른 나라들의 정권 교체를 추진한다. 그러니까 이른바 레짐 체인지 전략 이런 건데 이거는 베트남의 시선이 미국이 그런 면도 있지만 꼭 옳다고만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예를 들면 베트남에서는 뭐 2004년에 우크라이나의 그 오렌지 혁명이라든가 이런 그 색깔 혁명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비롯해서 모든 시민들의 저항을 미국이 부추기는 음모다. 좀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아, 네네. 그래서 미국이 베트남 공산당 체제도 똑같은 명분으로 약화를 시키려고 지금 작전 중이다라고 이 문서는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문서뿐만 아니라 그 88 프로젝트라는 단체에서 입수한 다른 군사 정보 평가 문서들도 거의 인식이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거는 2023년에 만들어진 문서인데 이제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외국 정보기관들의 동향을 평가한 뭐 그런 문서입니다. 어느 나라 정부나 하듯이 여기서는 미국 정보기관은 베트남 공산당을 전복시키려는 세력 그리고 뭐 어떤 문서에서는 미국이 베트남 체제를 흔들려고 사이버전을 이미 벌이기 시작했다. 네. 사실 2020년에 베트남이 색깔혁명 예방 프로젝트 같은 거 이런 거를 시작을 했대요. 아. 그리고 2023년에 미국하고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합정을 맺으면서 또 그때 중국하고도 시진핑 주석이 이제 하노이를 방문을 했는데 이때 체제 안보를 위해서 우리 서로 정보를 공유하자라고 협력을 하기로 했는데 그걸 베트남 쪽에서 요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지난해인가요? 그 피테엑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베트남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네. 겉으로 보이는 것과 속내가 조금 좀 많이 다르다. 어느 나라나 물론 이렇게. 그렇겠지만 예. 저도 사실 제가 이 뉴스를 주목해서 본 이유 자체가
베트남이 굉장히 그 너이모이라 그래서 뭐 이렇게 개혁 개방한 지도 오래됐고 그렇죠. 우리가 가보면 세상에 이렇게 자본주의적인 국가가 있나 싶을 정도로 많이 열려. 근데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좀 권위주의적이고 억압적이고 여전히 뭐 민주주의는 없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 경제적으로도 통합되어 있고 미국하고도 늘 화해한다 이런 얘기들이 주로 근데 그것들이 미국의 시각인 게 많았고 그런데 베트남의 생각은 이렇게 달랐다. 그래서 이번 문서에 대한 이제 외국 언론들의 평가도 네. 이게 베트남의 속내를 와 이렇게 들여다보게 해주는구나라는 거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이제 작년에 이제 방문을 했는데 사실 그때는 베트남의 뭐 단독 방문이라기보다도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그때 아세안 국방장관 회의에 참석한 다음에 네. 하노이를 잠시 방문을 한 거였어요. 근데 이때도 시점이 좀 미묘했어요. 예를 들면 작년이 뭐 종전 뭐 50년, 양국 수교 30년 그래서 방문할 만한 명분은 충분히 있었는데 그 직전에 그 당시 이제 선출된 지 1년밖에 안 됐던 베트남 공산당의 그 또럼 서기장이 이제 그 전달에 미국 국방장관 베트남 가기 전달에 북한을 방문했는데 네. 이게 뭐 한 20여 년 만에 방문이었고 그다음에 또 뭐 베트남이 러시아 전투기 사려고 한다 뭐 이런 보도도 나왔었고 그러니까 이때 그런데 또 미국 국방장관은 베트남을 찾아가고 하니까 이게 뭔가 베트남이 이제 미국을 믿어도 되나에 대해 계속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네. 여러 갈래로 이 해칭 위험 분산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왔었거든요. 네. 이제 그게 작년 말까지의 상황이었는데 네. 근데 이제 이번에 문서만 가지고 보면 어떤 균형 잡기가 아니라 미국은 명시적으로 적으로 좀 적대 국가로 규정을 하고 있는 걸로 이제 드러난 거죠. 경제적으로도 이게 교류가 양국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많아지기는 했죠. 근데 이제 작년 8월에 미국이 베트남 이제 관세를 이제 네. 20% 관세 매기겠다. 근데 그것도 뭐 작년에 그 4월에 무슨 뭐 해방절 관세라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막 했을 때 그때는 처음에는 관세 46% 때리겠다 했다가 낮춘 거네요. 네, 낮춰줬던 20%도. 거였는데 네. 근데 사실 베트남의 대미 수출이 그 다음에 뭐 관세 20% 부과한다고 해가지고 네. 줄어들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2024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뭐 30% 가까이 늘어났는데 뭐 규모도 규모지만 작년에 대미 무역 흑자가 베트남이 1,300억 달러 그러니까 이 전체 작년의 교역액이 한 1,530억 달러 정도 되는데 네. 거의 그러니까는 베트남이 일방적인 흑자 국가인 거예요. 그래서 중국과 미국 간의 교역이 줄어들면서 작년에는 이제 베트남이 멕시코에 이어서 미국 입장에서는 두 번째로 큰 대미 무역 흑자국이 됐다는 거예요. 네. 하지만 베트남 지도부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체제 안보라는 거 그러니까요. 이거를 더 중요하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릇이 깨진 걸 붙여놔도 깨진 흔적이 남는다고 하는데 네. 좀 뭔가 이렇게 전쟁을 치렀던 나라들 사이에 어떤 상처가 좀 남아 있는 모양입니다. 이게 50년 지났다 해도 뭐 네. 우리도 뭐 한국 전쟁을 겪었지만 그렇죠.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베트남의 인식이 너무 냉전적이고 구시대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예를 들면 이번에 공개된 어떤 군사 정보는 예전에 베트남을 지배했고 지금의 베트남이 이제 싸웠던 상대인 프랑스도 겨냥해서 프랑스 정보기관들도 공산당 정복 지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근거가 좀 부족할 것 같기는 해요. 지금 뭐 프랑스가 그럴 정신이 있겠냐마는. 네. 그런데 미국의 행태가 베트남을 불안하게 할 수 있는 거는 그건 그런 분명하죠. 요소들은 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미국 보면서 불안해하지 않는 나라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중국 견제한다면서 아시아에서 뭐 군사력 배치 늘리고 그렇죠. 아시아 국가들 줄 세우고 사실 베트남이란 나라는 중국하고 이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적도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베트남의 자존심을 얘기할 때 프랑스, 미국, 중국을 다 싸워 이긴 나라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중국하고도 전쟁을 했었고 네. 근데 이제 미국이 중국 봉쇄를 하려고 계속해서 압박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양쪽 사이에서 좀 균형을 잡아오던 베트남을 네. 오히려 중국 약간 쪽으로, 중국 쪽으로. 예, 몰아가는 측면이 있다 이런 분석도 나와요. 그리고 또 이 미국의 역사 인식이라는 게
제가 보기에도 정말 자기중심적이지 않나 이런 게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언론이나 전문가들은 정부 관계자들도 그렇고 베트남 정부가 중국의 압박 때문에 미국하고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물론 그런 측면도 있기는 있었죠. 네. 그리고 이제 베트남 입장에서 미국은 적이 아니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할 거야 베트남에도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주장을 해왔는데 미국 쪽에서의 이제 주장인 예. 거죠. 네. 근데 전쟁 피해를 당한 입장에서 제가 예전에 그 적과의 대화라는 책을 읽었었는데 이게 그 미국의 베트남 전쟁을 이끌었던 맥나마라 전 국방장관이 네. 1990년대 베트남을 방문해서 왕년의 베트남 측 인사들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한다 그래서 화해가 안 되는 게 막 때려놓고 폭격 퍼부어 놓고 그렇게 많은 사상자를 내놓고 나서 미국 쪽에서는 그때 우리 도미노 이런 것만 우린 진짜인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좀 아니었던 것 같아. 그렇게 말하면 그때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 판단착오였다라고 인정은 했지만 당한 쪽에서는 미안해 실수였어. 이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트남이 미국을 불신하는 건 역사적인 근거도 있고 분명히 있는 거죠. 그거는. 네네네. 최근에 또 이제 베네수엘라 뭐 이런 사태를 보면 체제가 다르면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당연히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죠. 그 우리가 봐도 불안감이 그리고 있을 그 것 체제가 다르다 아니다도 판단도 되게 자의적이고 그래서 네. 이번에 이 문서 공개된 다음에 저런 얘기도 나왔었어요. 그렇게 따지면 베트남은 진짜 사회주의 국가고 네. 베네수엘라는 민주주의의 정도로 보면은 베트남보다 훨씬 위다 오히려. 그런데 멋대로 저렇게 하는데 근데 사실 그 2024년에 베트남 지도자가 되니 또럼 공산당 서기장은 그래도 대미 관계에 적극적인 사람이다라는 네네. 분석도 좀 나왔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베트남 북부에 이 트럼프 일가와 관련된 사업체가 골프 리조트도 짓게 해주고 그리고 그 뭐 트럼프가 제안한 그 뭐 평화위원회라고 하는 그것도 베트남 지도부가 참여 요청하니까 뭐 어머 그래 뭐 바로 좋다라고 수락했고. 하고 네. 근데 그 다음에 지금도 보면은 베네수엘라 마두로 사건 일어나고 그럼 베트남의 보수파들 중에는 당연히 불안감을 이제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났을 거예요. 네. 지금 사회주의 국가가 몇 안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중국을 때리진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쿠바 베트남 얘기도 입장에서 나오죠. 베네수엘라 이후에. 쿠바 얘기 나오고 네. 당연히 베트남 입장에서 그런 불안감의 표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역사적인 어떤 근거를 갖고 있는 불안감이다. 예,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상한 GPS 오늘 베트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구정은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